자, 오늘, 쇼펜하워 2주차, 총 43주차, 네,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책, 오늘 두 번째 주입니다. 쇼펜하워, 아르투어 쇼펜하우고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고, 예나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고, 30살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고 뭐 철학 서적에서 한 획을 그었다고 말하죠. 30살에 출간을 했다고 하니 예, 천재죠. 예. 30살에 에세이 한 권도 쓰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깊이 있는 책을 썼다고 하는 거 보면 이분도 확실히 천재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1860년 72세. 그 당시에 어떤 사회상으로 보면 되게 장수하신 거죠. 72세에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24페이지에 다수는 그저 많은 숫자일 뿐 많다고 정의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꼭지입니다. 인생의 진리는 없다. 삶은 어리석은 동화일 뿐. 그래서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세상은 내가 틀렸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야말로 내 눈에 전부 실수와 오류투성이다. 오류와 허위로 둔갑한 것들이야말로 진실이고 진리와 신성으로 가장된 것들이야말로 진짜 오류다라고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장인데 보면서 느낀 건 뭐 세상을 비판하기만 하는 실패자가 정신 승리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전부 세상은 오류고 투성이다. 그런데 또 진심으로 그의 눈에 쇼펜하우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진짜 실수와 오류 투성이었을 거라는 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좀 멋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네. 이 세상의 결이 좀 보이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에러나 사람들의 대중들의 어떤 이런 심리나 말 이런 거 보면 되게 답답하고 뭐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아마 이 친구도 이 쇼펜하우도 그랬을 거라는 게 보여집니다. 24페이지에 옳고 그름 따윈 없다. 다수는 그저 많은 숫자일 뿐 많다고 정의가 되는 건 아니다. 적음을 무능력하다는 편견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에 반대한다. 윽박질러도 따라하지 않겠다. 그것이 도덕이라고 외쳐도 듣지 않겠다. 여기가 내 한계라고 한다면 한계라는 사물을 결정하는 건 오직 나의 인식뿐이라고 가르쳐 줄 테다. 네, 뭐 다수가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게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수결이 다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철학자들이 이 얘기를, 플라톤도 이 얘기를 하셨죠. 예. 1인 1투표제가 문제가 많다고. 정말 사상적으로나 깊이가 떨어지는 사람의 한 표와 제대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의 한 표가 같으면 안 된다라고 막 옛날 2500년 전에도 막 주장을 했는데, 예, 쇼펜하우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많다고 정의가 아니고 많다고 옳은 게 아니다라는. 개인적으로 저도 집단지성이라고 요즘에 많이 써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뭉쳐지면 그게 무조건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집단 착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쇼펜하우의 이 얘기에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왜냐하면 인간 대부분이 태양이 돈다고도 생각했고요. 그 당시에 노예 제도를 되게 정당 제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보면 다 틀린 제도잖아요. 태양이 돌지 않았잖아요. 이게 집단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그만큼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고 그게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24에서 25페이지에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겠다. 물론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모를 것도 없다.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만을 체험할 뿐이니까.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법공사상이죠. 나만, 내 자신만 체험한다라는 엄청난 문장이에요. 이 빨간 문장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쇼펜하우도 그 불교 경전을 읽었다는 게 보이죠. 이런 문장에서 보면. 인간은 평생 자기 자신만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같은 광경을 보지만 각자 경험해왔던 이미지만 떠올리죠.
뭐 강의 때도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우주의 끝, 완전 새로운 은하계까지 만약에 우리가 도달했다고 해도 결국 그곳을 보고 느끼는 자기 자신만은 체험하는 거죠, 우리가. 이 우주의 끝에 가서도 그때 본 느낌은 내 느낌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타인의 느낌을 우린 절대 알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만 체험하다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외로운 존재죠. 상대방의 상황을 우린 전혀 모릅니다. 조금 안다고 그냥 추정하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이 법공사상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걸 보면서, 아, 이분은 니츠하고 다르게 철학적으로는 확실히 좀 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5페이지에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평가, 새로운 개연성이 필요하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 뭐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나만 체험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 빨간색에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제가 길게 글을 좀 썼는데 뭐 이런 거죠. 우린 책을 읽는다는 것도 외부의 것으로 자신의 내부의 뭔가를 꺼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책을 읽는다는 것도. 외부의 것에 반응하는 것. 이건 뭘까요? 네, 반응한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그것이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같은 문장을 보고도 어떤 이는 반응하고 어떤 이는 무반응합니다. 왜? 반응하는 이의 피 속에는 이미 그게 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번 생이 아니면 그 전생에서라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자기 영혼이 경험했던 것을 끊임없이 꺼내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억을 되살리는 작업이죠. 그런데 마음에 감흥이 없지만 새로운 뭔가를 가슴에 새기는 작업을 반복하면 이후의 삶에서 이것들에서 감동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존 경험했었던 것을 책을 통해서 막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전혀 새로운 것, 감흥하지 않은데 막 외우죠, 공부해서. 그러면 그게 우리 피에, 뼈에 새겨지면 향후 10년 뒤에 그 비슷한 광경을 보고 나면 다시 또 그 감정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감동할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은 여하튼 인간의 삶은 새로움을 반복하는 것. 두 번째, 예전의 기억을 회복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볼 땐 예전 기억을 끄집어 올리는 게 한 7, 80% 차지하는 것 같고요. 한 20%, 30%가 새로운 것을 이번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네. 26페이지에 산책의 동료는 고뇌로 족하다.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인간은 피로를 느낀다. 사사로운 움직임마저도 신체엔 부담이다. 예. 결국 뭐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거나 불교 경전에서 말했던 삶은 고통이다라는 주장과 개가 같죠. 이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의 움직임도 부담이라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쇼펜하우어는 그냥 불교 공부, 동양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볼 때. 27페이지에 인내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자기 몸이 견딜 수 있는 범위를 깨닫고 그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인내다. 견뎌내지 못할 때까지 버티는 건 멍청한 짓이다.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동반 자살이나 다름없다. 몸과 마음이 불쾌해지지 않는 기준을 정리해 오래도록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평범한 생활이 나만의 고유한 재능으로 인정받는 날이 온다. 네. 좀 인사이트 있었습니다. 견디지 못할 때까지 견디는 게 인내라고 저도 배웠고, 우리는 대부분 많이 그렇게도 생각하죠. 그런데 니체가 아니라 쇼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견딜 수 있는 한도를 정해 오래도록 지켜나가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핵심은 오래도록 지켜나가는 거라. 쉽지 않죠, 이게. 한 가지 제가 더 말하면, 사람이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자신의 한계까지 밀어붙이며 혼신을 다할 때 성장하죠. 근데 견디지 못할 때까지 힘껏 인내하는 것은 분명 성장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혼신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혼신을 다하는 거는. 결국은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편안한 상태로 지속하다가 한 번씩은 죽을 것 같은 어떤 한계까지 자신을 밀어붙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장한다는 거예요. 네. 27페이지에 또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블레블레블레 스스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상태와 성격이 조화된 최적의 규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최고의 규칙이 아니라 최적의 규칙이어야 한다고 쇼페는 계속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힘을 쭉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규칙을 만드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다음 문장 빨간색인데 이거는 뭐 문장 글쓰기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규칙은 여행과 같 여행 같은 불특정한 상황에서도 통용된다. 나는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블레블레. 네. 이 빨간색이 결국은 제가 이, 이 꼭지를 읽으면서 느낀 건 규칙과 여행을 연결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규칙 이야기하다가 여행으로 넘어오는데 규칙은 여행과 같은 불특정한 상황에서 통용된다고 하면서 여행을 통해 많은 걸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 관점에서 이분은 이 문장 하나를 통해서 그 다음 여행을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게 보여져서 글쓰기 관점에서 연결하는 문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8페이지에 여행은 일상에서 경험하기 힘든 낯설고 새로운 독서이자 경이로운 우정이었고 참된 스승의 역할을 해주었다. 그래서 예전에 막 많은 이렇게 명문장 한 문장 할 때 여행은 아니, 독서는 여행은 새로운 독서다 이런 문장을 제가 몇 번 본 기억이 있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인용했던 작가들이 이 쇼펜하우의 이 문장을 보고 인용한 것 같더라고. 새로운 독서다 여행은. 예. 그러면서 칸트는 일평생 여행하지 않았다면서, 쇼펜하우어가 말하고 있죠. 그와 공통점이 많은데, 그런데 여행자는 칸트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칸트는 여행하지 않았구나. 그런 또 새로운 정보를 하나 얻었습니다. 28페이지에, 규칙적이지 않은 위대한 생애는 없다. 그렇죠. 그런 생활이 그에게 적합했기에 그들의 삶은 위대해진 것이다. 시류에 따라 전염병처럼 유행하는 악습에 굴하지 않고 자신에게 적절히 어울리는 규칙을 정해놓고 인내라는 재능을 발휘해 습관화한다. 그렇게 일생에 걸쳐 긴 시간이 흐르는 사이 남들과 비교되지 않는 자신만의 위대한 삶이 쌓여간다. 남들과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말을 하고 법을 어기고 정부를 무시한다고 해서 특별해지는 것은 아니다. 네, 너무나 뭐 좋은 얘기죠. 규칙적이어야 하고 더 중요한 건 일생 동안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위대한 삶이 된다는 거. 막 한 몇 달 바짝 한다고 위대한 삶이 안 되죠. 네, 너무나 당연한데, 네, 규칙적이지 않은 위대한 생애는 없다. 네, 동의합니다. 어렵긴 하지만, 네,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 나만 힘들고, 나만 피곤하고, 나만 희생당한다는 착각이라는 꼭지입니다. 인간 정신이 오늘날과 같이 우울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의 발달 때문이다. 블레블레블레. 기술은 인간의 정신을 나약하게 만들었다. 블레블레블레. 안락한 삶에 도취된 인간은 눈앞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성적 고뇌로 치열하게 싸워 극복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도구를 사서 해결하려 한다 하면서 우울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0년 전인데 벌써 철학자가 우울증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 결국은 이거죠. 편안함이 우울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일면 동의합니다. 제가 볼 때. 물론 뭐 예전에 뭐 이 170년 전에도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재밌기도 하고 뭐 조선시대에는 우울증이 있었을까라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여하튼 이런 편안함이 우울을 만든다라는 일면 동의도 하고요. 그리고 뭐 현대인 이렇게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처방을 이 쇼펜하우라는 철학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
철학자의 말을 현대 의과대학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30페이지에 우울함에 취해 있다간 얼마 지나지 않아 판단력이 흐려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불감증이며 이 단계에서는 사회적 인습 전반에 무기력해져 자기 생각과 감정만이 유일하게 옳다는 망상에 빠지게 된다. 결국 철학자인데 확실히 요즘 뭐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제가 설명하면 이런 거죠. 우울증에 걸리면 자기만 유일하게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공감도 되기도 합니다만 뭐 물론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은 타인의 신경 쓸 여력이 없죠. 지가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죠. 내 몸이 아프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울증 환자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에너지가 있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만사 귀찮은 사람이 나만 옳다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반문도 들긴 들더라고요. 네. 네, 30페이지에 나만 외롭고 힘들고 피곤하고 나만 희생당한다는 망령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블레블레. 우울의 망령에 완전히 정복당하고 나면 사람의 영혼엔 오직 분노만이 남게 된다. 외로워서 화가 나고 피곤해서 화가 나고 남들이 행복해서 화가 나고 마침내 화만 나는 내가 싫어서 미칠 듯이 화가 난다. 네. 결국 우울이 분노를 낳게 한다라는 뭐 그런 의미인데 뭐 제가 이렇게 좀 써놨네요. 우울하다는 것은 가라앉는다는 말이 아닌가. 화가 난다는 것은 에너지가 폭발했다는 의미인데 아마 우리 몸은 가라앉은 상태를 회복해 균형을 맞추기 위해 화라는 에너지를 이용해 순식간에 몸을 끌어올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울하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게 정설인데 하지만 우리 몸은 균형을 이루고 싶은 또 본능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서라도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또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30에서 31페이지.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힐 수만 있다면 이 세계 전부를 희생시켜도 값싸다는 논리에 봉착한다. 우울의 끝에서 열광이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도 이 빨간색도 아까 말씀드렸던 뒷문장과 연결시키는 문장이에요. 예.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열광은 기존의 것들을 부정함으로써 불씨가 지속된다라고 하는데 이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울의 끝에서 열광이 태어나는 거다라는 이 문장을 하나 써놓음으로써 다음에 열광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31페이지에 열광은 우울이라는 씨앗에서 발화된 독초이기 때문이다. 블레블레블레. 우울과 열광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난립하게 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제가 볼 때 세상 모든 건 균형으로 귀결됩니다. 이것도 제가 한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느꼈던 하나의 깨달음이죠. 모든 건 균형을 찾아간다는 거죠. 균형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결국은 열광, 우울 이렇게 균형을 찾아갈 거라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울, 열광이 감정 기복이 천당 지옥으로 오가는 약간 조울증 같은 병도 이 문장에서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균형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